뉴진수. 최근 충청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 비탈면은 무너졌고 하천도 범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제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폭우가 온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던 방준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재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자 올해도 극한호우에 산사태 났고 하천 범람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네, 이번에도 6명 이상이 비 피해로 숨진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충북이나 충남에서는 산사태로 이렇게 주민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경북에서는 출근길에 한 여성분이 차를 이렇게 확인하시다가 하천에 휩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 보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충북 영동, 충남 논산, 서천, 그리고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이반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또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 뒤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6명 이상이 이제 비 피해로 숨졌다는 거 보니까. 자, 지난해에도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오송 참사와 경북 산사태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방준원 기자가 현장에 모두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켜본 현장 모습 어땠습니까? 네, 먼저 오송 참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번에 그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참사가 났었는데 그쪽에 제방을 다시 올리긴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방을 하나 더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가족분들을 뵀던 게 지난달 22일인데요. 그때 유가족분들하고 터널 내부도 들어가 봤는데 공사가 좀 한창이었습니다. 네. 배수 시설 공사도 하고 있었고 LED 전기 물이 찼을 때 그 전기 LED 등을 보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해서 LED 등도 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상 탈출 손잡이 이런 것도 달고 있었습니다. 당초 지자체는 궁평 제2하 지하차도를 지난달 말에 재개통하려고 했는데 유가족분들은 아직 이게 안전성 검증이 좀 안 됐다,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개통을 미뤄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마가 오긴 왔는데, 자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 순식간에 침수가 됩니다. 2년 전 서울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방 기자가 도림천 주변 이제 현장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도림천 주변을 좀 다녀왔는데요. 네. 이게 도림천 주변을 다녀온 게 감사원에서 지난 6월에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교량 접합부가 제방보다 낮아가지고 교량을 통해서 침수가 될 수 있다 주변이. 네. 근데 17개 교량을 지적했는데 도림천에 몇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제방보다 교량이 낮은 곳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환경부 홍수 위험 지도를 보면은 하천 범람 지도로 한 게 있는데 도림천을 따라 또 침수 위험이 있다고도 나와 있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그 침수 위험 지도를 보면은 도림천 주변이 최대 5m 이상까지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우리 방 기자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현장에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했죠. 네, 전문가분과 같이 갔습니다. 저희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분과 함께 갔는데요. 네네.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분도 이게 제방보다 교량이 낮은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불어났을 때 제방을 못 넘은 물들이 교량을 통해서 주변을 침수시킨다고 하셨는데 수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이 교량을 통해서 인근 주변으로 이렇게 수로처럼 지나가서 침수를 시킬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랑 동행하신 분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교수님이신데요. 하천에 있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제방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교량을 담당하는 이제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왜 아직 그대로 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량을 담당하는 구로구청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구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가 다녀온 교량들이 큰 문제를 보이진 않았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서울의 전체 취수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일단 현실적으로 도림천 교량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상태고 해가지고 대신 뭐 대피 계획이나 아니면은 대도심 빗물 터널을 설치해가지고 조금 그런 침수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 기자가 각종 침수 대비해서 만들어진 체험 시설에서 이제 취재도 할 겸 관련 체험도 이제 하고 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선 차를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게 먼저 바퀴가 3분의 1이나 배기구 높이까지 물이 차면은 네. 자동차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즉시 운행을 멈추시고 바퀴 높이의 3분의 1. 그렇죠. 예. 그때는 즉시 운행을 멈추시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버리고 가는 게 제일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잠길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앞에 봤을 때 바퀴가 잠길 것처럼 수위가 있으면 지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바퀴 3분의 1이나 네. 배기구 높이까지 물이 차는 조짐이 보이면 빨리 차를 버리고 네. 도망가라. 네. 이게 제 1번이고요. 네. 자, 조금 더 난감한 상황, 조금 네. 더 그 위협을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지하차도나 도로나 우리 아까 지하차도 이제 그 네. 공사 얘기도 했지만 네. 지하차도나 도로나 운행을 하던 중에 네.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이게 물이 갑자기 엄청 빠르게 불어나가지고 차가 잠길 정도까지 불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능하면은 그런 조짐이 보면 창문을 일단 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창문 내려야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차 바깥과 내부의 수압 차이가 있으면 문이 쉽게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창문을 좀 여는 게 방법이고 예, 예. 창문을 못 열었다 싶으면은 뒤에 차 목에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목 예. 받침대 그걸 예. 빼서 차 유리 모서리를 가격해서 자, 차 유리의 중간은 잘 안 깨지니까 그쵸.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라. 네. 그리고 요새는 또 휴대용 이런 망치가 있는데 차량용 망치가 네. 그런 뭐 조금 이렇게 똑딱이처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미리 구비하셔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알겠고요. 자, 이번에는 산사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해 큰 산사태 난 경북 지역 지금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달 말에 이렇게 경북 예천의 벌방리를 다녀왔는데요. 예. 여기서는 주민 15분이 지난해 산사태로 숨 쉬셨거든요. 아, 15분이요. 네. 네네. 근데 아직 마을 전체는 굴착기로 다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집들도 다 이렇게 뼈대만 남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잃으신 분들은 대부분 임시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거기서 만난 주민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여쭤봤는데요. 당시에 뭐 전선도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벌방리에 산사태가 난 게 새벽 4시거든요. 밤사이에 어르신들이 그냥 안절부절 집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고 뒤에서 막 소리가 지르고 이러는데 어쩔 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119에서 와서 이렇게 구해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조돼서 나온 분이. 네, 아침이요. 밤에는 그러니까 되게 위협을 느꼈는데도 도망가지 못한 분들도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네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집에서. 네. 이야, 그랬군요. 네. 자, 보통 산사태 주의보 경보 이게 많이 내립니다. 네. 그런데도 피해가 컸던 이유 뭘까요? 네, 이게 그 예천군 같은 경우도 15일에 산사태가 났는데 전날인 네. 14일부터 산사태 주의보랑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같이 동행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 명령 대피 단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천군 전체에 대한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서 예천군의 벌방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집 뒷산 여태까지 멀쩡했었는데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아, 네. 뭐 예천군에 다 피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죠. 벌방면에 어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네, 네. 펑퍼짐하게. 네. 그러니까 예천군. 내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예천군 면적이 서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실제 서울보다 예천군 면적이 더 컸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 시민단체 분 말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대피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대피에 있어서 좀 강제성이 좀 짙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마을 지킴이를 저희가 예. 비가 많이 올 때 한 몇 달 동안만 고용을 해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직접 집을 가가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 퇴거를 해야지 이런 인명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경북 예천군 대피 명령 이런 거는 네, 잘 이쪽에서도 어디를 특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네, 펑퍼짐하게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 방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까 네, 주민들한테 이게 대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 예천군을 전부 다 대피하라면 이게 저 사람들이 대피할 건지 우리 이거 대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 포인트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런 주의보나 경보가 실제 그 위험성보다 좀 더 적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방준원 기자는 아직 산사태 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을 찝어서 이렇게 현장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네네.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네. 그곳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예천군의 또 다른 마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말로는 예천군과 똑같은 뭐 입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그 벌방리와 비슷한 구조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을이 일단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지류들이 마을 한 곳을 향해 있고요. 예. 근데 그 마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계곡이 원래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길을 만든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모든 물이 마을 한 계곡으로 이렇게 쏠리게 자연적으로 돼 있고요. 그럼 집중호우가 오면 마을로 넘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다녀온 마을 주민분 말로는 네. 아직 산사태는 나지 않았지만 여름 되면은 도랑이라고 하잖아요. 도랑이 예, 예. 항상 물이 넘치고 가끔은 돌멩이들도 굴러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아슬아슬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산 위쪽에 예. 임도, 산림도로나 아니면은 묘지처럼 조금 인위적인 흔적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이 잘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다녀온 마을도 위에 이렇게 또 임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문가는 여기가 좀 벌방리랑 좀 비슷한 구조라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임도가 했습니다. 있으면 위험하다. 네, 위에 산 위에 임도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가 있다고 시작될 수가 네. 있다. 산사태가.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자, 682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비 피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하는 때 같아요. 이게 우리는 옛날엔 집중호우라 그랬는데 요즘은 극한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네, 예. 저도 사실 그 옛날 사회부 기자 때 막 네. 수해 취재 많이 다녔거든요. 문산, 네, 연천 네. 이런 데서 제가 일주일 내내 생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쏟아붓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집중호우이긴 했어도 요즘은 네. 극한호우가 많아진 게 아무래도 네.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네. 더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이제 풍수, 배산임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뒤에 산이 있고 네, 옆에 계곡이 있고 그게 결국은 뭐 하천으로 가잖아요. 네. 배산임수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우리 방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벌방리랑 비슷한 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일단 마을 노인회관에 산사태 대피소라고 표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전문가분께서 그 대피소도 산사태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계곡의 직각 방향이어가지고 바로 산사태가 덮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산사태 대피소 같은 경우는 보통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된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쨌든 네.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데가 네. 보니까 산사태 이제 취약 지역이라 이거죠. 네. 아, 그랬어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위험한 지역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정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못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표시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 그 산사태 대피소라고는 스티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잘못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잘못 붙여 놓으셨냐 여쭤보니까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스티커는 곧 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다만 여기 지금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잘못 붙여놓은 거다. 네.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절차는 네. 밟고 있다. 네. 그럼 뭐 벌써 밟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이 장마철인데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바로 뒷산에 4천여 그루가 벌채된 마을도 이제 취재차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벌채가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일단 그 마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 영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북 영동의 한 마을이었는데요. 이렇게 백두대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는데 한 곳만 이렇게 벌채가 돼 있었어요. 예. 허전했는데 바로 밑에는 마을이 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4천여 그루를 이렇게 베어갔던 거고. 4천여 그루. 네. 예. 그 마을에 가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너무 불안하다. 산사태 민원도 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지자체에. 근데 벌채는 이어졌고 결국에는 4천여 그루 올해 초 다 베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산사태가 뭐 민둥산이면 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긴 했었는데 저도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매우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예. 정확히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이게 또 완전 벌채한다고 무조건 산사태가 난다는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산사태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무가 보통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같은 비가 내려도 좀 강수량이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뿌리도 또 흙을 지탱해 준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벌채를 할 때 저희가 갔다 온 적이 굴착기를 갖고 올라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예. 보통 벌채를 할 때 굴착기가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너무 교란이 돼서 물을 더 빨리 흡수하고 그 물이 산에 있다가 터지면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벌채 이후에 마을을 보호할 모든 안전장치랄까 굳건한 펜스랄까 뭐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고 마을 주민분들도 없었다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벌채를 하신 분과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벌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영동군에서 전에 이렇게 군의원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전 군의원, 네. 전 영동 군의원. 네.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산사태가 좀 위험해 보이고 주민들분도 좀 불안을 호소하시는데 네. 이런 산사태 같은 거 다 계산하고 하셨냐 여쭤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무 밑에 조금 몇 그루를 남겨두는 등 좀 나름대로 대비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 그런 수준이긴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뭐 했다고 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벌채도 이제 지자체가 하니까 네. 벌채를 허가해준 지자체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도 지자체 취재를 했는데요. 예. 지자체는 일단 그 해당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벌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네. 산림기술사분들이 다 평가를 해가지고 산사태가 날지 안 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따져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본인 그 군에서도 더 자주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산사태 취약 지역 아니어도 그렇게 벌채하면 아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우리 방 기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취약 지역화 사실상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형이나 지질이 워낙 튼튼하면 벌채를 해도 뭐 버틸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네. 그게 좀 애매하거나 집안이 다소 약한 데는 벌채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뭐 그래도 괜찮대요, 뭐래요? 근데 이게 이 지자체가 예. 그 알고 보니까 다른데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는 마을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바로 경계선 옆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산에 벌채 허가를 또 내준 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취약 지역 바로 옆에. 그거는 좀 아주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2021년이죠. 2021년 네. 오래된 일도 아니네요. 네. 예. 근데 결국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고 하셔가지고 그런지 결국 벌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취약 지역은 벌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예.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은 또 이렇게
벌채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또 내 재산을 이렇게 뭐 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게 지난해 산사태가 뭐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취약 지역에서 난 게 있고 취약 지역 아닌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난 게 있는데 뭐 그 비율 같은 거 좀 저기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지난해 그 국감에서 이게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까지 해서 산사태가 2,400여 건이 났는데 그 가운데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났고요. 그리고 그 전전에도 90% 넘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사실 취약 지역 지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벌목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해져서 결국은 그런 곳에서 더 산사태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저희 인터뷰해 주신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어디가 취약하고 아닌지 행정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수 조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자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순 씨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지자체 관리가 소홀한 것 같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진짜 뼈저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8026님이 이번에 군산에 비가 정말 양동이로 퍼붓는 듯이 내렸습니다. 마당까지 순식간에 비가 들이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그런 폭우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다들 이제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아직 장마 기간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가위에서 산사태가 나기만 하면 인명피해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만난 전문가들, 이번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 대부분은 산사태 자체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방댐이나 아니면 토성류를 막아줄 방패막이 같은 거를 좀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를 해서 토성류가 흘러왔을 때 민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대피 체계를 조금 잘 잡아서 인명피해가 안 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러스 이제 어느 곳이 그 흘러내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준원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